안녕하세요, 홍승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고충심의위원회 결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지, 그리고 이에 이은 징계위원회에서는 또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방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의 성공 사례들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고충심의위원회에서 질의응답, 이에 이은 최종 진술 등을 토대로 해서 당사자는 퇴장을 하게 됩니다. 퇴장을 하고 나서 위원들이 자유롭게 자유토론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토의를 거쳐서 표결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석 위원들 과반수의 결정으로 해서 성희롱 여부가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건의 혐의 사실로 인해서 감찰 조사나 법무조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는 성희롱인 경우도 있고 성희롱에는 아예 해당하지 않으나 언어폭력, 폭행 이런 사례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건을 예를 들면 10건 정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의심이 들 때는 선고충심의위원회로 이 10건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10건에 대해서만 선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성희롱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제 사건 중에서는 약 10건 이상의 성희롱 신고를 받아서 실제 선고충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 사실확인서, 녹음 파일, 카카오톡, 그리고 CCTV 이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다 제시를 해서 10건 모두에 대해서 성희롱 미해당 결정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10건의 사례 모두 성희롱 미해당 결정을 받게 되면 징계위원회로 이걸 회부할 것도 없이 그 자체로 상황은 종료되게 됩니다. 해서 분리조치를 당했다면 그 분리조치도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성희롱 관련해서 해당 건으로는 처벌받을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20건의 혐의 사실 중에서 10건만 선고충심위원회에 가서 미해당 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역시 징계 절차를 통해서 혐의 여부가 결정되어지게 되겠지요. 사실은 이렇게 성희롱 미해당 결정을 받아서 상황 종료를 시키는 것이 가장 의뢰인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징계받을 일도 없고 성희롱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동 조치, 그러니까 감찰 조사 때부터 변호사와 함께 출석을 해서 다양한 자문을 받은 다음에 조사를 들어가는 게 좋고, 그 이후에 선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변호인과 동석을 해서 주변 사람, 주변 증거자료, 즉 증인, 사실확인서, 진술서, 카카오톡 내용 이런 것들을 모두 증거로 제출해서 조리 있게 상황 설명을 하고 무혐의 결정을 받는 게 가장 최선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행 연습을 한번 하고 하는 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선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해당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고충심의위원회의 성희롱 해당 여부 결정은 징계위원회에 있어서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입니다. 반드시 성희롱 해당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징계위원회에서도 무조건 징계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계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국방부와 각군 본부, 그러니까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의 입장은 성희롱 해당 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만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지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저의 사례를 보면 선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이다,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나는 성적 수치심을 받았어요 라고 해서 신고를 한 사례에 있어서 선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성희롱 해당 결정을 받았지만 징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다 뒤엎고 성희롱 해당하지 않는다, 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무혐의 결정이 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저를 선임하지 않았는데 잘 해결될 줄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성희롱 해당 결정이 나와서 뒤늦게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이분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들었고, 그 해당 내용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냐 아니면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도 다 제가 들어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이거는 무고다, 이거는 도저히 성희롱으로 해당 결정이 나올 수가 없는 사건인데 왜 성희롱이 나왔는지 참으로 의문이다 라고 해서 징계위원회 저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 조리 있게 일목요연하게 모든 사건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성추행이라든지 성희롱이 해당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의 관계, 그 직후의 정황, 이 일이 이르게 된 경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이고도 평균적인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였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당했다, 어떤 행위로 인해서 성적 수치심을 당했다,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을 기초로 해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평균인을 그 당사자에 대입시켜 봤을 때 과연 성희롱이 해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도 평균적인 일반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성희롱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느냐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였습니다. 해서 이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해서 징계위원회에 가서는 말씀을 소상히 드렸고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서 이 사건을 처리해 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는 징계위원회에 기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각군 본부와 국방부의 입장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결국에는 징계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성희롱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라고 해서 무혐의로 모든 것들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첫 번째는 제일 좋은 거는 앞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초부터 초동 조치를 잘 하는 게 좋다. 조사 때부터, 그게 감찰 조사든 징계 조사든 법무 조사든 간에 초동 조사 때부터 잘 얘기를 하는 게 좋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성고충 심의위원회에서 설사 성희롱 성립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성고충 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해당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징계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무혐의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마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항고에 가서 항고에서 뒤집어진 사례, 원징계 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계시다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